올해도 제사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 우린 바빠 알았지?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죠. 형님 그런데 저도 이번엔 뭐? 내가 뭘 바빠? 혼자 사는 주제에. 내일 날 12시까지 다 차려놔. 송편이랑 나물 다 하고. 알았어? 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귓가에 B- 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또 그러시는구나.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싱크대에는 불린 쌀가루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앉아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떼어내는 손끝에 전해지는 촉촉한 감초.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함께 송편을 빚었었죠. 엄마의 손은 늘 부드러웠어요. 제 손을 감싸며 선영아, 송편은 마음을 담아 빚는 거란다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손가락으로 반죽을 둥글게 만들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 오목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깨소를 조금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렸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송편은 반달이어야 해. 보름달은 이미 완전하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잖니. 하지만 반달은 앞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평생 뭘 채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손끝에 쌀가루가 묻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제 거칠어진 손등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눈물이 났어요. 63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뭐가 남았을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고 형님 가족들한테는 늘 무시당하고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반죽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안 되는데. 눈물이 들어가면 송편이 질어져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돼, 박선영. 혼잣말을 하며 다시 송편을 빚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쯤 빚었을 때였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일부러 두드리는 것처럼요. 저는 손을 닫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창문. 그 너머에 까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까치? 이 밤에 까치가 웬일이지?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어요. 9월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까치는 날아가지 않고 창틀에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야생까치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한 건 까치의 다리였어요. 한쪽 다리에 뭔가 묵여 있었습니다. 작은 헝겊 주머니. 너 어디서 온 거니? 까치는 대답 대신 한 번 울었어요. 까. 그리고는 다리를 들어 올려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까치 다리의 주머니 끈을 풀었어요. 까치는 가만히 있어줬습니다. 끈이 풀리자 작은 헝겊 주머니가 제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옅은 분홍색 헝겊. 손때가 많이 탄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접힌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쓰인 손글씨가 보였어요.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빛바랜 흰색 천에 연분홍 리본이 달린 갓난아기가 입었을 법한 작은 저고리. 저는 그걸 펼쳐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깃 부분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J, HLE.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로고 하나. 이화여대 병원 마크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설마. 저는 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손글씨.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긴 편지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그리고 너를 키운 순자 언니도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선영아, 사실을 말한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친딸이 아니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요. 저는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읽어야 했어요. 끝까지. 1960년 추석날이었어. 새벽에 한강 다리 밑에서 널 발견했단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내 옆엔 이 베넷 저고리와 함께 쪽지 하나가 있었어.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딸 선영입니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어. 선영아, 엄마는 그때 이미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혼자였단다. 그래서 너를 키우기로 했어. 아니, 키울 수밖에 없었어. 내가 없었다면 엄마도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는 엄마에게 선물이었어. 하늘이 준. 엄마는 평생 내 친엄마가 누군지 찾으려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단다. 다만 이 베넷 저고리의 수를 보면 내 친엄마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화여대 병원 마크를 손수 수놓을 정도면. 선영아, 내 친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확신해. 내 친엄마는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매일 밤 널 그리워하며 울었을 거야. 엄마처럼. 이 편지와 베넷 저고리를 복순이가 전해줄 거야. 복순이는 엄마가 30년 넘게 키운 까칠한다. 신기하게도 오래 살았어. 마치 이 인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선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만약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화여대 병원을 찾아가렴. 1960년 추석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친딸이 아니라고.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고. 까치가 제 어깨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가벼운 무게가 어깨에 전해졌어요. 까치는 제 귀에 대고 작게 울었습니다. 선영. 선영아.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까치를 봤어요. 까치가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까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병원. 찾아가. 엄마. 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까치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말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까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까치의 깃털이 보드라웠어요. 따뜻했고요. 복순아. 너를 엄마가 보낸 거니? 까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쳐 들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주 작은 옷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 누군가의 간절한 사랑이 이 작은 옷에 배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궁금해했던 것. 왜 나는 엄마를 안 닮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쓸모없을까? 왜 나는 늘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제가 빚던 반달 송편들이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반달. 채워지지 않은 반쪽.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픔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궁금해졌어요. 내 친엄마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버려야 했을까? HLE는 누구일까? 이화여대 병원에 가면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까치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찾아가. 진실.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6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형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번엔 안 된다고. 제사 음식은 직접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화여대 병원에 갈 거예요. 내 진짜 이야기를 찾으러. 그날 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거친 질감을 따라 움직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엄마의 손글씨.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한 획 한 획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들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선영아, 이 편지를 쓰는 엄마의 손이 떨린다. 너에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지 수없이 고민했어. 하지만 엄마는 결정했다. 너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1960년 9월 17일 추석날 새벽이었어. 한강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 전쟁 때 잃은 내 아들 현이의 울음소리 같았거든. 하지만 아니었어. 정말로 아기가 있었어. 낡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그 옆엔 이베네 쪼고리와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단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딸 선영입니다. 1960년 9월 10일 태어났습니다. 단 2줄. 그게 전부였어. 선영아, 엄마는 그 순간 울었단다. 내가 우는 것보다 더 크게.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엄마에게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 아니, 엄마를 살려준 생명이었단다. 너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엄마는 평생 내 친엄마를 찾으려 했어. 경찰서에도 가고 병원도 다니고 신문에 광고도 냈어.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단다. 다만 이 베네 쪼고리를 보면서 엄마는 확신했어. 내 친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술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이화여대 병원 마크를 손수 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영아, 내 친엄마는 널 버린 게 절대 아니야. 엄마는 30년 넘게 너를 키우며 매일 그 사람을 생각했어. 그 사람도 분명 매일 밤 널 그리워하며 울었을 거야. 엄마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너를 보낸 거란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지 엄마는 안단다. 복순이가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신기한 새야. 30년 넘게 살았어. 마치 이날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선영아, 행복해라.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화여대 병원을 찾아가렴. 1960년 추석 전후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내 친엄마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지, 내 뿌리가 어딘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종이에서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냄새. 그 냄새를 맡자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7살 때였던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야, 박선영. 넌 엄마 안 닮았다. 맞아. 선영이는 코도 다르고 눈도 달라. 그때 저는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선영아, 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마음이 닮는 게 중요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까치 복순이가 제 무릎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작은 발톱이 제 무릎을 살짝 눌렀어요. 간지러운 느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복순아, 너는 정말 엄마가 보낸 거구나.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울었어요. 선영, 엄마, 사랑. 소름이 돋았습니다. 까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아니, 어쩌면 엄마가 30년 넘게 복순이에게 가르쳤던 걸까요?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는 천천히 베네 쪼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한때는 새하얗겠지만 지금은 누렇게 바랜 흰색. 연분홍 리본이 깃에 달려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수노임이 있었습니다. JH를. 누구일까? 손가락으로 수 놓인 글자를 따라가 봤어요. 정성스러운 바느질이었습니다. 실밥 하나하나가 고르고 단정했어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의 손, 정밀한 작업에 익숙한 손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 작은 로고. 이화여대 병원 마크였어요. 병원. 의사. 내 친엄마가 의사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목소리는 어땠을까? 나를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야 했을까? 편지에는 불치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960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불치병이 많았겠죠. 혹시 암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병? 그 사람은 나를 낳고 얼마나 살았을까? 머릿속에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엄마 영정 앞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엄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저 궁금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영정 속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비밀을 살아계실 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 멍청한 질문이었어요. 편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기신 거겠죠.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늘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지. 63년을 살면서 저는 늘 느꼈어요. 뭔가 빠진 듯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거. 형님네한테 무시당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나는 내 뿌리를 몰랐으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복순이가 날아와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병원. 찾아. 복순이가 속삭였어요. 그래, 가야겠다. 이화여대 병원에 가야겠어요. 1960년 추석의 기록을 찾아야겠어요. HLE가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제가 빗담한 송편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반달 모양의 하얀 송편들. 예전에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영아, 송편은 반달이어야 해. 보름달은 이미 완전하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잖니. 하지만 반달은 앞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반달이었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지만 채워갈 수 있는. 저는 송편을 다시 빚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쌀가루의 보드라운 감촉. 이 감촉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송편을 20개 더 빚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형님께 거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네, 형님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제사 음식 다 했어? 내일 12시 맞지? 형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번 제사는 형님이 직접 준비해 주세요. 야, 박선영.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형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너 혼자 살면서 뭐가 그리 바빠?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에 또 고개를 숙이고 네, 형님. 제가 할게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형님, 저도 바쁩니다. 제 인생도 있어요. 뭐? 내 인생.
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툭.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거지? 63년 만에 처음으로 형님께 거절했어요. 아니,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복순이가 제 머리 위로 날아와 빙글빙글 돌았어요. 잘했어. 선영. 잘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6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자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창틀에 앉아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꼭 안고 누워 있었어요. HL이 이화여대 병원 1960년 추석.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겠어요. 옛날 기록을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진짜로 찾을 수 있을까? 63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제 친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는지.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씻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지만 저는 제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 카디건. 30년 된 낡은 옷이지만 제일 단정한 옷이었어요. 베넷 저고리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어깨에 날아와 앉았어요. 같이 갈 거야? 응. 같이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너도 엄마가 보낸 메신저니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 추석.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추석 아침 7시. 이화여대 병원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된, 아마도 1960년대부터 있었을 그 건물. 저 안에 내 비밀이 있을까?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한 번 울었어요. 들어가. 선영. 들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 차갑고 날카로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냉방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추석 아침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젊은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혹시 옛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옛날 기록이요? 네. 1960년. 그때 기록이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1960년이면 63년 전이네요. 어르신, 그때 기록은 아마 의료기록실에 있을 텐데 오늘은 추석이라 담당자가 없으세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기록을 찾으시는 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63년 전에 버려진 아이고 내 친엄마를 찾고 있다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제 출생 기록이요. 1960년 9월에 여기서 태어났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편지에 9월 10일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럼 원무과로 가보세요. 2층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2층. 원무과. 문을 열었을 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명, 6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1960년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제 출생 기록이요. 1960년이요? 그때 기록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간 지하 자료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추석이라 문이 잠겨 있을 텐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자 앞에 두 손을 모았어요. 평생 찾고 싶었던 기록이에요. 오늘만 기회가 있어서. 제발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제 인생에 달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같이 가보죠. 근데 어르신, 63년 전 기록이면 보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열쇠 꾸러미를 들었어요. 저희는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어요. 1960년대 병원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짧은 머리에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여성. 사진 밑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정희 교수 외과 마이너스 1958년. 이정희 교수. 제. HL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자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진 속 분이요. 이정희 교수님이요. 아, 이정희 교수님. 우리 병원의 전설이죠. 한국 최초의 여성 외과 의사 중 한 분이셨어요. 1950년대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쯤 90세 넘어서 평화롭게 가셨다고 들었어요. 5년 전. 엄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연일까요?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이정희. 엄마.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정희 교수가? 저기 혹시 이정희 교수님이 아이를 낳으신 적이 있나요?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의학에만 헌신하신 분이죠. 그래서 더 존경받으셨고요. 독신. 그럼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일단 기록을 봐야 했습니다. 구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캄캄한 방이 나타났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켰을 때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로 수많은 선반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이 빼곡했어요. 1960년 기록은 저기쯤 있을 거예요. 남자가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반에는 연도별로 상자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1958년, 1959년, 1960년. 손이 떨렸습니다. 1960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들이 가득했어요. 노란 종이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저는 9월을 찾았습니다. 9월 1일부터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10일. 있었습니다. 1960년 9월 10일 마이너스 출생 기록.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날 태어난 아기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애, 최민정. 그리고 마지막 줄. 이선영 마이너스 모 이정효 외과교수 마이너스 오전 3시 32분 출생 마이너스 여아 마이너스 2.8K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선영. 내 이름. 모 이정희. 어머니 이정희. 저는 이정희 교수의 딸이었어요. 손에서 장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자가 얼른 받쳐주었어요. 어르신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이선영. 남자가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정희 교수님 따님이세요. 그럼 어르신이. 저도 몰랐어요. 평생.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의사의 딸이었어요. 한국 최초 여성 외과 의사의 딸.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의 딸. 그런데 왜 나를 버렸을까?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죠? 비밀? 수치? 복순이가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울었어요. 편지에 더 있어. 찾아. 너.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기록 밑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이선영 관련 마이너스 봉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기록지가 있었어요. 의료 기록지였습니다. 환자명 이정희 35세. 진단명 급성 백혈병. 진단일 1959년 12월 15일. 임신사실 확인 1960년 1월 3일 임신 8주. 특이사항 환자가 임신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 거부. 출산을 선택함. 의료진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 고지. 생존 확률 30% 이하로 판단됨. 출산기록 1960년 9월 10일 오전 3시 32분 자연분만. 여아. 건강함. 환자 상태 출산 후 기적적으로 생존. 그러나 재발 위험 높음. 장기 생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백혈병. 엄마는 백혈병이었어요. 임신했을 때.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나를 낳았다고? 저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럼 왜 나를 버렸을까?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선영이를 키울 수 없다. 재발하면 아이가 고아가 된다. 차라리 지금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게 낫다. 순자에게 부탁했다. 제발 우리 딸 잘 키워달라고. 이게 최선이다. 내가 선영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정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친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날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였어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어르신.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63년 동안 나는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어요. 한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낳았고 다른 엄마는 평생 나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복순이가 제 무릎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지. 선영. 사랑받았어. 너는. 저는 복순이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남자가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정희 교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황인숙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황인숙 선생님. 네. 이정희 교수님이 선영 어르신을 낳을 때 도왔던 간호사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가끔 병원에 들르세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제 손에 작은 쪽지가 쥐어졌습니다. 황인숙. 그 사람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9월의 추석해.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송편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복순이가 옆에 있었으니까. 손에는 황인숙 선생님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인지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나는 이정희 교수의 딸이에요. 백혈병을 앓던 엄마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낳은 아이. 엄마는 날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황인숙 선생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 같은데 목소리는 젊었어요. 저기, 황인숙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선영.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 선영 씨가 드디어.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화여대 병원 앞 벤치에.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제발 그대로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고 했나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벤치에 앉아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깨에 까치를 앉힌 노인이 신기했겠죠. 정확히 28분 후였어요. 택시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내리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세가 똑바르고 걸음걸이가 빨랐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선영 씨.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을 30년 넘게 기다렸어요. 선생님, 이정희 교수님이 당신을 낳던 날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날 밤 교수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죠.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악수할 때 힘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얘기가 길어질 거예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나라와 할머니 무릎에 앉았어요. 복순아, 잘 있었니? 할머니가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이 복순이를 키우신 거예요? 네.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이세를 잘 키워서 때가 되면 선영 씨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때가 되면이요? 순자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이요. 교수님은 순자 씨가 살아계실 땐 선영 씨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셨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에요. 이정희 교수님도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두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교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 가셨어요. 90세셨으니까.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가 내 딸 선영이를 부탁해. 꼭 진실을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은 저를 평생 생각하신 거예요. 매일요, 선영 씨. 매일 밤.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교수님 일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수첩을 넘겨보니 빼곡한 손글씨가 있었어요. 1985년 9월 10일 마이너스 선영이 25번째 생일. 오늘도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1992년 3월 2일 마이너스 선영이가 32살.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보고 싶다. 2003년 5월 15일 마이너스 선영이를 멀리서 봤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절 보셨어요. 네. 몇 번씩이나요. 멀리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행복한지 건강한지 확인하시려고. 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순자 씨가 당신을 잘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멀리서 나를 지켜본 엄마.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은 엄마. 선생님, 그런데 교수님은 백혈병에서 회복하신 거죠? 네. 기적이었어요. 선영 씨를 낳고 나서 1년 뒤쯤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럼 저를 다시 데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선영 씨는 순자 씨를 엄마로 알고 있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 교수님은 그걸 깨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대신 교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평생 당신 명의로 재산을 모으셨어요. 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당신 이름으로 등록하셨어요. 이선영 장학재단이요. 가난한 의대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제 이름으로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여러 개 샀어요. 전부 당신 명의로요. 강남의 땅, 서초의 건물, 목동의 아파트.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30년 전 기준으로 약 50억 정도였어요. 지금이면 아마 200억은 넘을 거예요. 200억.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다 제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요. 30년 전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1993년 어느 날 장학재단 통장이 텅 비었고 부동산 명의가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손에 쥔 수첩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선영 씨 명의로 된 서류가 제출됐다고 해요. 도장까지 찍혀 있었대요. 하지만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물론이죠. 누군가 위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수가 선영이한테 꼭 말해줘. 내 재산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찾아야 한다고. 그게 내 권리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1993년, 그의 형님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강남에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하고. 그때 남편한테 물어봤었죠. 형님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생긴 거예요? 뭐 형님이 투자를 잘하신 모양이야. 투자? 설마. 복순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쁜 여자. 나쁜. 도둑.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서류에 누구 이름이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다만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었죠.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 4본을 꺼냈어요. 박미숙 씨, 선영 씨와 무슨 관계인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숙, 형님이었어요. 박미숙, 그 이름을 본 순간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은 늘 저를 무시했어요. 명절 때마다 부려먹었고 제 의견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형님은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이 훔친 200억이 떠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저를 짓밟아야 했던 거죠.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선영 씨 괜찮으세요? 황인숙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증거가 되나요? 형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30년이 지났어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황인숙 선생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이 남기신 모든 증거예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위조된 도장 감정서, 서명 필적 대조 자료. 모두 여기 있어요. 왜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교수님이 막으셨어요. 네? 선영 씨를 위해서요. 만약 이게 언론에 나가면 당신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신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내 명예를, 내 평화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싸우고 싶어요. 선영 씨, 63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형님 말이면 무조건 내하고 무시당해도 참고 제 인생이 없이 살았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나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님은 도둑이에요. 제 걸 훔친.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울었습니다. 싸워. 선영. 싸워. 황인숙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교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제가 증인이 돼 드릴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30평대 아파트였어요. 30년 전 형님이 갑자기 샀다던 그 집. 이제 보니 제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예요, 형님. 선영이요. 선영이? 너 오늘 제사 준비 안 한다더니 뭐하러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이 나왔어요. 화려한 집안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요. 제 돈으로 산 금팔찌. 할 말. 뭔데? 형님, 이정혜 교수님 아세요? 순간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잠깐. 하지만 저는 봤어요. 누구? 그게 누군데? 제 친엄마예요. 뭐? 형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야, 박선영. 너 정신이 나갔니? 무슨 친엄마? 내 엄마는 김순자 씨잖아. 양어머니였어요. 제 친엄마는 이정혜 교수님이고 그분이 제 명의로 재산을 남기셨어요. 형님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30년 전에 사라졌더라고요. 형님, 1993년에 갑자기 부자가 되셨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한테 도둑이라는 거야? 증거가 있어? 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황인숙 선생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황인숙입니다. 이정희 교수님의 간호사였고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죠.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1993년 3월 15일 당신은 위조된 선영 씨 도장으로 재산을 이전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있고 필적 감정 결과도 있어요. 공소시효 지났어. 형님이 소리쳤어요. 법으로는 못 잡아. 30년 지났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나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부려먹고 깔보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없으셨어요. 야, 박선영. 형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이 무시하신 저는요, 이정혜 교수님의 딸이에요. 한국 최초 여성 외과 의사의 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분은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저를 낳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평생 제 명의로 재산을 모으셨어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면서요. 형님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걸 훔치셨어요. 제 도장을 위조하고 제 이름을 도용하고 200억을 훔치셨어요. 증거가 뭐 있다고? 여기 다 있어요. 황인숙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위조 도장 감정서, 필적 대조 자료. 형님은 말을 잃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법으로는 못 잡아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도 있고 양심도 있죠. 너, 설마,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형님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회사, 형님이 하시는 사업, 형님 친구들,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형님이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뭐? 제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것, 제 재산을 훔친 것, 제 인생을 짓밟은 것
모두 사과하세요. 형님이 비틀거렸어요. 나보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네. 미쳤어? 내가 왜? 그럼 이 서류들이 내일 신문 일면에 실릴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 나야. 변호사 좀 알아봐줘. 급해. 전화를 끊고 형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내가 졌어. 얼마 원해? 뭐라고요? 돈이잖아, 결국. 얼마 줄까? 10억? 20억?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형님은 끝까지 모르시는군요. 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울었어요. 선영. 맞아. 가치 있어. 형님이 비웃었습니다. 존재 증명. 웃기고 있네. 넌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대학도 못 갔고 직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한테 뭐가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저는 평생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제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1960년에 태어났을 때 옆에 이화여대 병원 마크가 수놓인 베네쩌 고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정희 교수님은 외과 의사였어요. 만약 제게 기회가 있었다면, 만약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형님, 저는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뭐? 제 친엄마는 의사였고 저한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 때 동네 아이가 넘어져서 피를 흘렸을 때 제가 천으로 지혈을 했어요. 어른들이 놀랐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지. 10살 때는 양어머니가 화상을 입으셨을 때 제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누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물었죠. 15살 때는 교과서에 나온 인체 해부도를 외웠어요. 재미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어렵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쉬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안에 흐르는 피 때문이라는 걸.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 때문에 못했죠. 제 돈을 훔쳐가셔서. 형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형님,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훔친 재산을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시든지 선택하세요. 안 그러면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형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황인숙 선생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형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거죠?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던 제가 형님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황인숙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선영 씨. 교수님이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복순이가 제 머리를 쪼아댔어요. 잘했어. 선영. 이제 시작.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형님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면 아무 연락도 안 올까봐 두 가지가 다 두려웠습니다. 복순이는 계속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나야.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형님. 내일 오전 10시에 내 집으로 갈게. 할 말이 있어. 사과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일 보면 알아.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황인숙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형님이 온대요. 혼자 오겠다고 했나요? 네. 조심하세요, 선영 씨. 박미숙 씨가 그렇게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황인숙 선생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손에는 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준비됐어요. 떨려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십시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예상과 달랐어요. 형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변호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경찰입니다. 박선영 씨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뭐라고 했지? 법으로는 날 못 잡는다고. 형님, 이게 무슨.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근거도 없는 서류 들고 와서 나를 협박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미숙 씨께서 박선영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셨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무고죄요. 황인숙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30년 전 위조된 도장과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 증거들 말입니까?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저희 측 감정 결과 그 도장은 위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그럴 리 없어요. 또한 30년 전 재산 이전은 정당한 증여였습니다. 박선영 씨가 자발적으로 박미숙 씨에게 증여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경찰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수색 영장요?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열고 책장을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경찰이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손에는 통장과 도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는데 전 본 적도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저건 제게 아닌데요. 통장 주인 이름이 박선영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서 30년 전 박미숙 씨 계좌로 50억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저는 그런 통장 없어요. 형님이 나왔어요. 선영아, 기억 안 나? 30년 전에 내가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잖아.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정희 교수라는 사람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관리를 못하겠으니 나한테 맡겼잖아. 증여 계약서도 있어. 거짓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날짜로. 재산증여 계약서 마이너스 증여자 박선영, 수증자 박미숙. 이것도 위조예요.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선영 씨의 필체가 맞다고 나왔어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형님이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조 통장을 만들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제 집에 그걸 숨겨두고. 선생님. 황인숙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우리도 증거가. 그 증거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고 더군다나 현재 명백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박선영 씨가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님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선영아, 내가 경고했잖아. 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그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황인숙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박미숙 씨가 30년 전에 재산을 훔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미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무엇보다 현재 명백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정희 교수님이 직접
이정희 교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증언할 수 없죠. 그리고 설령 유산을 박선영 씨 명의로 했다고 해도 박선영 씨가 자발적으로 박미숙 씨에게 증여한 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형님은 3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위조 서류를, 위조 통장을, 심지어 필적 감정까지. 저는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동행하시죠, 박선영 씨. 경찰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창문을 박차고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형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복순이는 형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형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저 새가 뭐 하는 거야? 복순이가 가방을 제 앞에 떨어뜨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작은 USB 하나가 굴러 나왔어요. 황인숙 선생님이 재빨리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돌려줘. 당장. 형님이 달려들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선생님이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박선영이가 그 서류 들고 왔대.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뭐? 30년 전 거? 형님 남편의 목소리. 응. 이정희 교수가 남긴 증거들이래. 어떻게? 들키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3일 안에 처리할 거야. 위조 통장 만들고 증여 계약서도 위조하고 선영이 집에 숨겨둘 거야. 그게 가능해?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지. 변호사도 매수했어. 필적 감정사도 매수했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이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 이게 뭡니까? 형님이 말을 잃었어요. 저건 조작이야. 누가 만든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USB를 확인했어요. 메타데이터를 보니 3일 전 녹음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성 분석 결과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미숙 씨, 증거 위조 및 사법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형님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복순이가 제 어깨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선영, 괜찮아. 이겼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대한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황인숙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선영 씨. 진실은 이깁니다. 복순이는 제 어깨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에 동물을 데려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판사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세가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제 눈과 마주쳤을 때 형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미숙은 1993년 원고 박선영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정희 교수님이 남긴 모든 기록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형님이 녹음된 그 USB. 피고인 변론하실 것 있습니까? 형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인. 판사님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공소시효 문제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최근까지 해당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황인숙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인숙 선생님이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가셨어요. 선서를 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증인은 이정혜 교수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35년간 이정혜 교수님의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교수님이 박선영 씨를 출산하실 때도 옆에 있었고 돌아가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정혜 교수가 박선영 씨 명의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신 재산 목록입니다. 모두 박선영 씨 명의로 등록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1993년 3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비었고 부동산 명의가 모두 박미숙 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형님의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그것은 박선영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위조입니다. 검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계약서의 도장과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또한 피고인이 직접 위조를 지시했다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법정에 형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위조 통장 만들고 증여 계약서도 위조하고 선영이 집에 숨겨둘 거야. 형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원고 박선영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날개를 펼쳐 균형을 잡아주었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원고는 1993년 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원고는 자신이 이정혜 교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3개월 전입니다. 까치 한 마리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까치가요? 네. 제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어머니 이정혜 교수님이 키우던 까치가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한 번 울었어요. 그 까치가 지금 원고의 어깨에 있는 건가요? 네. 판사님이 복순이를 바라봤어요. 신기한 새로군요. 재판장님.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까치가 결정적 증거인 USB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위에 있습니다. 형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새가 증거를 찾았다는 건 우연입니다. 법적 효력이. 변호인.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우연으로 인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훔쳤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선영, 내가 뭔데?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잖아.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었겠어?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해. 내가 30년 동안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켰어. 그게 다 누구 덕분이야. 그건 제 돈이었어요, 형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제 친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제 명의로 남긴 돈이었어요. 형님이 쓸 권리가 없었어요. 권리? 넌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그렇다고 훔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님,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뭐? 제 친어머니는 외과 의사셨어요. 저한테도 그 재능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응급처치를 잘했고 해부학도 쉽게 이해했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15살 때 그린 인체 해부도예요. 교과서 한번 보고 외워서 그렸어요. 검사님이 노트를 받아서 판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판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운데요.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제 돈을 훔쳐가셔서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3년 동안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될 재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 기회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형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형님? 나도 힘들었어. 시집살이도 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 인생을 훔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박미숙은 사기, 문서위조, 재산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5년, 그리고 원고에게 200억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 망치 소리. 또한 피고인이 해당 재산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과 자산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형님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형님은 벌을 받았고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왔을 때 황인숙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축하해요, 선영 씨. 이제 당신 것을 되찾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작게 울었어요. 선영, 이겼어. 하지만 슬퍼. 그래요. 이긴 건 맞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200억을 되찾았어요. 형님은 감옥에 갔고요. 하지만 잃어버린 63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도, 양어머니도 친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혼자예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제 무릎에 내려와 앉았어요. 선영, 괜찮아. 복순아,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손을 부리로 살짝 쪼았습니다. 마치 알아서 찾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두 어머니가 저기 계실까요? 제가 이긴 걸 보고 계실까요? 엄마들,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송편을 빚지 않았어요. 1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빚는 거 맞나요? 20살 대학생이 서툰 솜씨로 송편을 빚으며 물었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반달 모양으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법원 계단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을 기억해요. 이겼지만 텅 빈 기분. 돈을 되찾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 하지만 저는 앉아서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200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선영 무료 의료센터.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진료소를 열었어요. 강남도 강북도 아닌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곳에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저는 의사 면허가 없어요. 63년 전에 빼앗긴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기본적인 건강상담, 응급처치, 상처 소독, 혈압 측정.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재능을 이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로 와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할머니 송편 다 빚었어요. 어린 자원봉사자가 쟁반을 들어 올렸어요. 반달 모양 송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이제 쪄볼까요? 복순이가 제 어깨에서 날개를 펄럭였어요. 그래요. 복순이는 아직 저와 함께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했어요. 까치의 평균 수명은 10년인데 복순이는 이미 35년을 넘게 살았다고요. 기적이에요. 마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알아요. 복순이는 두 엄마가 보낸 메신저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오후 3시. 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송편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잠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 건물 2층에는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 2개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 이정의 어머니, 2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송편을 올렸습니다. 엄마들 추석이에요. 또 1년이 지났네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외롭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순이가 영정 앞에 날아가 앉았습니다. 엄마들, 고마워. 선영, 행복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형님 소식도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계신데요. 가끔 편지가 와요. 선영아,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미안하게 살았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쓸모없는 건 나였어.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63년을 빼앗아간 사람을.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움만 가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봉사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복순아, 보름달이다. 응, 예뻐. 너 알아? 엄마가 그러셨어. 송편은 반달이어야 한다고. 보름달은 이미 완전하니까 채울 게 없다고. 복순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나는 반쪽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마당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인생은 원래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반달처럼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라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지 못했어. 가족도 없어. 63년을 잃어버렸어. 청춘도 기회도 모든 걸 빼앗겼어. 복순이가 제 무릎에 내려와 앉았어요. 하지만 두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2마리였어요. 젊은 까치 2마리가 복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아, 저 새들은? 복순이, 가족, 복순이, 후손. 복순이가 작게 울었어요. 복순이, 이제 괜찮아. 선영, 혼자 아니야. 저 아이들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순아, 너 설마. 복순이가 천천히 제 손 위로 올라왔어요. 작은 발이 제 손바닥을 살짝 눌렀습니다. 복순이, 35년 오래 살았어. 임무 끝났어. 안 돼, 복순아. 가지마. 선영, 괜찮아. 복순이, 엄마들한테 가. 복순이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복순아. 제발. 선영, 사랑해. 행복해. 반달도 예뻐. 복순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쪼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순아. 복순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복순이를 2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던 작은 몸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고마워, 복순아. 정말 고마워. 젊은 까치 2마리가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한 바퀴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잘 있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양어머니와 이정의 어머니 2분의 묘가 나란히 있는 곳이에요. 1년 전 법원에서 받은 돈으로 이정의 어머니 묘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두 엄마가 함께 계시도록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복순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들, 제가 복순이를 데려왔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임무를 다 마쳤대요. 이제 엄마들한테 가고 싶대요. 상자를 열고 복순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복순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복순아, 편히 쉬어. 엄마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흙을 덮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는 35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를 구원했어요. 제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제게 사랑받았다는 걸 증명해줬어요. 고마워, 복순아. 흙을 다 덮고 나서 저는 두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외롭긴 해요. 가족도 없고 이제 복순이도 없고 63년의 시간도 돌아오지 않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해요.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에요. 반달 같은 삶이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송편 하나를 꺼냈어요. 어제 만든 반달 송편이었습니다. 엄마들, 송편 드세요. 반달 송편이요. 송편을 두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완전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인생이라는 걸.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두 무덤에 절을 올렸어요. 사랑해요, 엄마들. 평생 사랑할게요. 산을 내려오는데 까치 두 마리가 저를 따라왔어요. 복순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너희도 따라올래? 까치들이 짹짹 울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복순이는 떠났지만 복순이의 유산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될 거예요. 의료센터로 돌아왔을 때 벌써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오늘 혈압 좀 재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의사 가운은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사람들을 돕는 옷이었습니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 이정혜 교수님의 모습,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김순자 어머니의 사진,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엄마들 보고 계세요. 제가 엄마들처럼 살고 있어요. 까치 두 마리가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반달 같은 인생이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선영 무료 의료센터는 이제 서울 곳곳에 5개가 생겼어요. 73세가 된 선영은 여전히 매일 센터에 나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늘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복순이의 증손자입니다. 센터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정혜 교수와 김순자 여사를 기리며, 그리고 35년을 살았던 까치 복순이를 기억하며, 사랑은 형태가 달라도 완전하다. 매년 추석이면 선영은 두 어머니의 묘를 찾습니다. 반달 송편을 들고요. 그리고 복순이가 묻힌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까치들이 그곳에 앉아 노래합니다. 선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